전기차 한 대가 팔릴 때마다 한국으로 500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걸 아시나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일본 전역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무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일본 부품 대신 한국 부품이 일본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일본의 대형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해외사업부 부장 다나카 아키코입니다. 저는 한국을 싫어할 뿐더러 한국 기업들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일본 제조업의 기술력과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왔거든요. 한국은 그저 우리 기술을 따라오는 정도로만 여겨왔죠. 그런데 작년 말부터 업계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중견 정밀부품 업체가 갑자기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워낙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해왔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3월 어느 날 아침, 부사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요타가 한국 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가 20년간 납품해온 핵심 부품 분야에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까지 줄줄이 같은 한국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심지어 미쓰비시도 협력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일본 대기업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급하게 자료를 찾아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그 한국 업체의 제품 스펙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정밀도는 우리보다 30% 높고 가격은 오히려 20% 저렴했습니다. 납기 일정도 우리가 3주 걸리는 일을 일주일 만에 해낸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불량률은 우리 절반 수준이었어요.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업계 1위라고 자신했는데 갑자기 한국 업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뒤바꿔 놓은 셈이었으니까요. 동료들은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기술부 과장은 이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 회사 주가도 그날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생각해보니 뭔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5년 전쯤 한국 업체에서 기술 제휴 제안서를 보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제안서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회사가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스웠거든요. 제안서 내용도 지금 생각해보면 꽤 괜찮았어요. 새로운 공정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당시엔 그냥 뻔한 얘기라고 치부했습니다. 회의에서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 임원은 우리가 왜 격이 다른 회사와 손을 잡아야 하냐고 말하기까지 했죠. 기술부장은 아예 한국 기술이 우리 수준에 올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렸어요. 더 기억나는 건 작년 초 부하 직원 다나카가 제출한 보고서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 보고서를 대충 읽고 넘어갔어요. 다나카한테도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나카는 정말 예리한 분석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6개월 전에는 그 한국 업체 대표가
직접 우리 회사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러 온 거였는데 저는 15분 정도 형식적으로 만나고 끝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우리 제품 품질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했는데 그때는 그냥 듣는 척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말한 개선점들이 정확히 지금 우리가 뒤처진 부분들이었습니다. 자동화 공정 도입이나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당시엔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던 거죠. 그분은 심지어 우리 공장 견학까지 제안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더 창피한 건 사내 젊은 엔지니어들도 비슷한 제안을 했었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해보자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는데 저는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며 반대했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했거든요. 젊은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이든 경험담으로 묵살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가 무시했던 그 한국 업체가 업계 최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비웃었던 아이디어들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들었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직접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부사장님께 긴급 출장 허가를 받고 그 유명한 한국 업체 본사를 찾아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대기업 부장이 직접 가면 어느 정도 대우는 받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그 회사로 향하는 동안 계속 긴장됐어요. 20년 넘게 일본에서만 일하다가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사 건물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이 인상적이었어요. 건물 앞에는 여러 나라 국기들이 걸려 있었는데 정말 국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당황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기 공간에 서양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독일 지멘스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임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처럼 미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중국 대기업 대표단도 와 있더라고요. 접수 데스크에서 미팅 예약을 문의했는데 직원이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예약 없이 왔다고 하니까 곤란하다는 얘기였어요.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했더니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30분쯤 기다린 후에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오후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른 미팅이 취소돼서 가능한 거라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같은 대기업 임원이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번호표까지 받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게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로비 벽면에 걸린 인증서들과 수상 내역들이 엄청났어요. 국제품질 인증부터 혁신상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빨랐어요. 모든 직원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팅 시간이 되어서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국 업체 대표는 35세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생각보다 젊어서 놀랐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일본어까지 조금 할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미팅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협력은 어렵고 최소 1년은 대기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계약으로 생산 일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온 독일이나 미국 회사들도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대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내일 시간이 있으면 공장 견학을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기술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물론 바로 승낙했죠.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사실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기도에 있는 그들의 스마트 팩토리를 방문했습니다. 공장 입구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첨단 연구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차장에도 여러 나라 번호판을 단 차들이 많이 보였어요. 안내를 받으며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공정이 무인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품질 검사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장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일일이 하는 작업들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제품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생산 과정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었어요. 불량품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파악해서 공정을 수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람이 일일이 검사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납기도 빠르고 품질도 완벽한 거였어요. 안내해준 기술자가 설명해주는데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불량률이 0.001%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하더군요. 우리 공장의 불량률이 0.01%인데 그것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었거든요. 1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직원들이었어요. 한국 직원들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심지어 일본 엔지니어들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면 바로 채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일본 엔지니어와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문화였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일본에서 10년 일했지만 여기가 훨씬 자유롭고 창의적이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정말 자유로웠어요. 상하 관계 없이 모든 직원들이 편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표도 일반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최고라고 생각했던 기술이 완전히 뒤처져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더 이상 자존심만 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한국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1차 협력업체가 아니라 2차 협력업체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즉, 한국 업체가 주계약을 맡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일부 공정을 담당하는 구조였어요. 이 소식을 부사장님께 보고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간 업계 1위를 지켜온 우리가 한국 회사 밑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었거든요. 특히 영업부장은 이건 굴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큰 문제는 노조였습니다. 소식이 퍼지자마자 노조에서 강하게 반발했어요. 일본 기업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굴복하는 거냐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노조 위원장은 아예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주주들의 반응도 차가웠어요.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는 왜 우리가 한국 회사의 기술을 배워야 하냐며 따졌습니다. 또 다른 주주는 이런 식으로 가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거라고 걱정했어요. 언론에서도 일본 제조업의 몰락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 공장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사회에서 대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몇 시간 동안 치열하게 토론했어요. 반대파는 일본 기업의 전통과 자부심을 내세웠고 찬성파는 현실적인 위기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사장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자존심을 지키다가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말씀과 함께 협력안을 승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6개월 후에 성과를 재평가해서 계속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 분명했어요. 한국 업체와의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고 한 달 후 한국에서 기술진들이 우리 공장으로 왔어요. 처음엔 우리 직원들이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지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베테랑 기술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막상 작업이 시작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공정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제안들이 정말 실용적이고 효과적이었거든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생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우리 공장의 오래된 장비들을 보더니 바로 문제점을 파악하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소프트웨어 수정만으로 효율성을 30%나 높였어요. 우리 베테랑 기술자 야마다상도 처음엔 못마땅해했는데 김 과장과 같이 일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 과장이 야마다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는데도 서로 배우려는 자세였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품질 관리 부분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도입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덕분에 불량률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몇 시간 후에야 발견했는데 이제는 몇 분 만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는데 점차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기술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한국 직원들이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산성이 40% 향상됐고 납기 일정도 2주나 단축됐습니다. 게다가 제품 품질까지 좋아져서 고객 만족도가 크게 올랐어요. 이런 성과는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야근을 하고 있는데 한국 팀과 우리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치킨을 시켜 먹더라고요. 다들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조에서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노조 위원장이 한국 팀 덕분에 작업 환경이 좋아졌다며 고마워했어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줄었고 야근도 줄어들었거든요.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6개월 후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럽의 대형 자동차 회사에서 차세대 전기차 부품 공급업체를 선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당연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두 참여했어요. 한국 업체에서 제안한 건 한일 합작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자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구조였죠. 처음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협력 성과를 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따낼 수 없는 계약이었거든요. 한국의 혁신 기술과 우리의 정밀 가공 기술이 합쳐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입찰 준비 과정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한국 팀과 우리 팀이 밤낮으로 매달렸어요.
특히 기술 제안서 작성할 때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거든요.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독일의 유명 기업이나 중국의 대형 업체들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는 가격 경쟁력으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하기로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당일 정말 떨렸습니다. 유럽 고객사의 임원들 앞에서 한일 합작의 장점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한국 대표가 주 발표를 하고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보충 설명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객사에서 우리의 협력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인 점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을 가진 두 나라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실제 협력 사례와 성과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더욱 놀라워했어요. 결과 발표 날이 왔습니다. 정말 긴장됐어요. 한국 대표와 함께 화상회의로 결과를 들었는데 우리가 1등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한국 대표와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선정 이유였어요. 기술력도 중요했지만 한일 협력 모델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받은 거였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하더군요. 이때부터 업계에서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일 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요. 심지어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협력 모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1년이 지나고 우리 협력은 업계의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다른 기업들도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동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한국 대표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의 경쟁업체인 도쿄 정밀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주문이 급감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도쿄 정밀은 우리와 20년간 경쟁해온 라이벌이었어요. 한국 대표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도쿄 정밀을 도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산업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면 경쟁업체라도 살려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경쟁사가 망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대표의 설명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도쿄 정밀이 가진 특수 기술이 사라지면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의 생계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1997년 IMF 때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말이에요. 고민 끝에 우리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와 함께 도쿄 정밀의 기술 지원과 물량 나눔을 제안했어요. 경쟁사를 도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쿄 정밀 사장이 우리 회사로 찾아왔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까칠하기로 유명했던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20년간 경쟁했던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키는 것이지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이니까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몇 달 후 업계 컨퍼런스에서 이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서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제 모습부터 시작해서 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들었어요. 국경보다 중요한 건 상생이라고 했거든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걸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금은 한국팀과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휴가 때는 가족끼리 여행도 같이 가요. 아이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이게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